자, 그럼 이제 중개선물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선물은 제목 옆에 붙어 있듯이 지금 20회 이후에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선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일단 중개선물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매번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이 이것도 확실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하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론. 그래서 요 이론이라는 게 주로 중개상물은 이제 잘못 내면 이의 신청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험에서요, 우리 과목에서 이의 신청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바로 중개상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거는 자칫 잘못 내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상물의 이론에 대한 문제는 최근 경향은요, 판례를 주로 물어봐요. 판례를. 그러니까 판례는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느냐 문제 유형이 있고, 하나는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례라 하면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 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개상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법 제3조에서 중개상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법 제3조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로서 어떻게 지금 현재 정해놨냐 하면, 중개상물에 대해서 5가지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먼저 토지가 있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토지의,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살펴봤더니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3가지가 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이렇게 5가지가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분류를 해볼까요? 분류해보면요, 이 2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토지, 건물이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이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에 부동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기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3가지는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이렇게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거 개론 시간에 이제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의제 부동산은요, 토지, 입광공 요거 3개 외에도 더 있죠. 등기 등록되는 재산들. 그래서 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지만 중개상물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탁기라든가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합치면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모두 합치면 결국은 우리 중개상물이라는 것은 부동산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 중개상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은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틀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도 3가지가 일단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유치찬란한 지문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법에도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에도 더 있다. 그럼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우리 법에 규정을 둔 취지는 뭐냐? 그 취지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이 중개상물 5가지에 대해서는 등록을 한 자만이, 그러니까 개업공사라는 얘기죠. 적법하게 등록한 자만이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업으로 5가지 물건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해서 이거는 처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해서 무등록업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와 하나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그래서 이거는 등록한 자만이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걸 업으로 중개했다.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업으로 중개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럼 업으로 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소개한다. 이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업으로 하는 것,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업으로 하는 걸 처벌하니까 한 번 정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소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요, 한 번 정도 내가 아파트 살려는데 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러면 해주시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아도 이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5가지 물건을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되고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개업공사 등, 즉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금지행위 하면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업 금지 대상물이기도 해요. 이 정도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 자세한 내용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일단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뭐고 입광공이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결론은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토지로 들어갑니다. 토지인데 이 토지는 이제 민법, 공시법,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토지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이건 도면상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도면상의 선. 그래서 이 선을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라고 하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 필 또는 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는 단위가 일단 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필별로 지번이 하나가 부여되죠. 필별로 면적이 하나가 결정되고 필별로 그 다음에 지목도 하나가 결정돼요. 그래서 필이 토지의 단위가 되면 일단 알 수 있고요. 민법에 따르면 필마다 소유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필 단위로 소유권이 결정되고 저당권 역시 필 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 단위로 소유권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을 가진 자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이 거래가 일단 토지는 거래가 필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전체에 미치고 있고요. 그럼 한 필지의 일부잖아요. 한 필지의 일부다. 일부에 대해서는요, 분필을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가 없어요.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고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죠. 이게. 근데 한 필지의 일부일지라도 분필하지 않았더라도 세를 넣을 수는 있죠. 즉 임대차나 지상권 지역권의 목적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지금 이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한 필지의 일부를 분필하지 않고도 세를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중개할 수 있죠. 그럼 결론은 한 필지의 일부다. 이것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의 목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 필지 전체에 미치고 있으니까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의 일부는 결론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이게 토지였어요. 다음 두 번째 건물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제 필이 단위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동 단위로 소유권이 결정됨을 일단 알 수 있는데 이 건물은요, 토지와 달리 한 동의 일부예요.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죠. 이런 예가 뭐가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 있죠. 이것을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별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의 이름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권. 그럼 건물 한 동의 일부거든요. 소유권의 목적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됨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건데 그러면 이 건물 이렇게 방이 4칸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4칸이 있는데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씁니다. 그럼 방 한 칸 팔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판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나요? 그래서 한 방 한 칸도 이거는 소유권의 목적은 못 되지만 세를 넣을 수는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방 한 칸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방 한 칸 누구한테 세놔야 돼요? 이쁜 아가씨한테 놔야 되죠. 이쁜 아가씨한테. 이쁜 아가씨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 한 칸도 중개선물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고. 자, 그럼 이 건물, 중개선물인 건물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되느냐? 즉 미등기 건물은 중개선물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선물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지금 중개선물의 범위를 봤을 때 건물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중개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할 때는 중개사고에 대비하여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선물이 될 수 있다. 요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건물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봤냐면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보고 있으니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 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권과 비슷한 것으로서 입주권이라는 거 들어봤죠? 입주권. 그럼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럼 일단 입주권은요. 이거는 중개사물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되지 못해요. 그러면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즉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이에요. 들어갈 집, 즉 동호수가 지정이 됐다. 그럼 이거는 특정이 된 거죠. 특정이 된 것으로서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들어갈 집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입주권은 입주 예정자로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이다.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니까 이건 특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특정이 되지 않았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중개사물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되는데 입주권은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입주 예정자 선정될 지위에 불과하니까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권 중에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최근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해만 해두는데 입주권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됨이 맞아요. 맞는데 분양계약이 아직 체결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당첨이 되면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갈지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미분양 아파트였는데 미분양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채였는데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딱 정해져 버린 거죠. 이 경우는 이 입주권일지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됐지만 당첨이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갈지 구체화되어 있다. 또는 특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중개사물이 될 수 특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최근의 판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분양권은 중개사물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동호수가 지정됐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건 중개사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입주권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면 중개사물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만 입주권일지라도 당첨이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갈지 특정이 돼버리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그냥 덜렁 입주권 내게 되면 바로 이거는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제를 깔면서 문제를 내야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토권. 이 대토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토권이라는 건 뭐냐면 대토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을입니다. 마을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마을을 싹 철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이제 개발,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 주민들 이주를 시켜야 되죠. 그럼 이주를 시키자면 이주단지를 만들거든요. 이주단지를. 그럼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살던 주민들은 이쪽 이주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겨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면 이게 바로 다름 아닌 대토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주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요것이 바로 대토권이다. 그럼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주민들이 어느 곳을 자기가 공급을 받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대지를 받을지, 택지를 받을지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결론이 중개사물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입주권, 대토권 비슷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여기까지 또 이해를 같이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 판례가 조금 더 있는데 그 판례는 이제 잠시 후에 같이 보면서 이제 판례를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건물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을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주자가 누구다? 건물이죠. 바로 건물입니다. 그럼 정착물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봅니다. 정착물로 갑니다. 그럼 토지의 정착물인데 정착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착물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토지거든요. 여기에 건물 서 있어요.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나무들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항구루가 서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스팔트 포장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담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터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 다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딴만한 암석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전부 다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이 정착물들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착물을 봤을 때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건물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물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 중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바로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수목의 집단입니다.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이거 감나무라는데 미분리 과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농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이게 담장이거든요. 담장. 그 다음에 터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암석입니다. 다리, 암석.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 상태에서는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뽑아내더라도 이거는 독립부동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물이 별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화의 중개사물이 안 되는데 다만 끊었을 때 여기까지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여기다가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해요. 그럼 일정한 공시 방법이라는 게 명인 방법을 말하거든요. 공시 방법을 더하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것이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의 문제입니다. 그럼 명인 방법이 뭐냐? 민법 시간에 들어보는데 명인 방법이란 말은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명인 방법이 뭘 인식하도록 해야 되냐? 이 수목의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인식 방법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거든요. 여기에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나무들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그럼 이 토지를 매수하면 내가 샀으면 당연히 이 수목의 집단은 내 겁니다. 근데 내가 사가지고 여기다 대고 새끼줄을 쫙 둘러쳤어요. 쳐갖고 요건 한민호 거다.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의 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됨으로써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돼요. 이게. 그럼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명인망보를 갖춘 소목입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됐음이 분명히 맞다. 다음 두 번째, 요게 미분리과실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미분리과실에 역시 명인방법을 갖췄어요. 이것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감나무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이 토지를 내가 샀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감들은 당연히 내 거예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 감에 대고 내가 명인방법을 갖췄어요. 이거 한민우 거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됩니다. 즉 독립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결국은 이 토지를 팔더라도 미분리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의 문제예요.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됐죠. 다음 세 번째, 농작물인데 이 농작물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토지인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임차를 했어요. 내가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내가 물을 심은 겁니다. 그럼 이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래는 갑의 소유께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당한 임차권에 기하여 이 물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갑의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겁니다. 당연히 내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이 농작물에 대하여 만약에 수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무조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을 인정합니다. 즉 독립소유권의 객체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야산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거기다 무 심고 파 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무나 파가 수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경작 권원의 유무를 따지 않아요. 경작할 권한의 유무를 따지 않고 무조건 이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결국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입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중개대상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죠. 근데 동산으로 이 세 가지를 봐버리면 결국은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부동산으로 보여요? 다수의 견해는 이건 부동산이라는 견해에 서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견해는 다수의 견해가 서 있는데 그럼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명인방법을 갖춘 소목입단이죠. 이것은 중개대상물이다 라는 거란 견해에 반대의 견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소목입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거 있죠. 담장이나 암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 중개사물이 되지 못하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토지의 정착물 중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되는 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소목입단이 또 있네요. 이게 있고요. 그러나 담장이나 암석 같은 것은 중개사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또 거꾸로 토지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판례를 한 가지 또 이해할 점이 있어요. 판례를 한 가지. 그래서 이 정착물 관련해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차장 구조물. 그러면 이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 가보셨을 겁니다. 셀프 세차장. 그래서 이제 셀프 세차장 구조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그 벽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제 위에 뭐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덮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이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작성이 돼 있었고 이것을 개업공사가 소개를 했어요. 거래를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이 소개를 해주고 건물에 대한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초과 수수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소송을 했던 변호사가 저는 소송을 엄청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중개사물인 건물이냐의 문제를 언급을 한 거죠. 중개사물인 건물이냐, 이게. 그러면 이게 중개사물인 건물로 본다면, 이거는 중개사물로 봐버린다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중개란 것이니까 보수초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개사물인 건물이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닌 건물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이거는 보수초과에 걸릴 일이 없죠. 왜? 중개가 아니니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바로 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건 중개사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 이거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왜 그랬을까? 우리 판례는 그랬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는 것은 정착물의 대표주자다. 그럼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세차장 구조물을 보건대 이것은 일단 이렇게 볼트 몇 개만 풀러버리면 바로 쉽게 해체가 되더라. 그러니까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것은 정착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중개사물인 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수를 아무리 막아도 이건 초과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물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면 건축 중인 건물이 언제 건물이 되느냐? 건축 중인 건물이 이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는 일단 건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 이것은 벽이 이렇게 모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해체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착물로 볼 수 없고 건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적인 건물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에요,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건물의 개념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건축법상 건물의 개념, 이 개념과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개념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간다?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간다? 민법상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건축법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세차장 구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내에 작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으로는 건물이 맞아요. 근데 우리 민법상의 건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민법의 개념에 따라서 이제 건물을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이제. 그럼 먼저 이제 임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목인데, 이 임목은 한자로 쓰면 설립자의 나목자로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평가를 해본 거예요. 평가해봤더니 토지는 1억이 나왔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평가 금액이 3억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너무 좋아하고 10억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3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나무에만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 나무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해서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 임목법이 나무에 대고 저당 잡을 길을 터준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저당 잡으면 되느냐? 먼저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요,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작성해요. 그럼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은 결국은 건축물 대장과 비슷하게 이 임목에 대한 수목 집단에 대한 현황이 모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수종, 수령, 수량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요 임목 등록 업무가 작성이 될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제한이 없어요. 한 필지 일부에 있어서 상관이 없고요. 전체에서 상관이 없고 수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그루는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임목 등록簿 작성이 되면 이것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이 보존 등기는 최초 등기를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이 탄생해요. 별개의 부동산. 이른바 중부동산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되면서 등기도 돼 있죠. 그럼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요게 바로 임목이다. 그럼 임목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한 수목의 집단입니다. 요게 바로 임목이에요. 이게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바로 다름 아닌 임목이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바로 임목이 된 건데 수목의 집단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목의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게 돼요.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목의 집단이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요. 그럼 중개선 무리냐 여부를 따져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돼요. 독립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성물에 불과하죠. 근데 명인방법을 갖췄거나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에요. 이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등기한 수목의 집단인 임목. 이 둘의 차이 뭔 것 같아요? 토지와는 별개로 부동산이 되고 있다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근데 명인망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임목에 대한 개념은 이해했는데 요 임목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임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두는데 요 임목은요, 일단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임목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저당을 잡기 위해서는 임목은 나무잖아요. 그럼 불나갖고 홀랑 타버렸다. 그럼 저당물 자체가 없어지니까 임목에 대하여 저당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화재보험을 말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보험금에다 대고 이제 저당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당물이 다른 거로 바뀌면 거기다 대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민법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보험에 먼저 가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요, 임목등록본부에 등록된 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목등록부가 작성이 돼 있어야면 반드시 등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임목을 저당을 잡았고 돈을 빌렸는데 이걸 배언했다. 배언하여 분리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칩니다. 그 점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거 배언하면요,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당물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자는 바로 이 배언한 임목에 대하여 저당을 실행할 수 있다.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단 이제 다르게 됐다. 그럼 이거 뽑아내라, 임목. 그러면 사회경제로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경매 등의 사유로 다르게 됐을 때는 요 임목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임목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지상에 토지를 등기하는데 지상에 수목의 집단이 있더라. 너무 잘 자라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임목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럼 임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이 토지 등기 기록 있지 않습니까?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떼요. 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보면 이 표제부에 만약에 임목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제부를 보면 여기에 임목 등기 기록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임목 등기 기록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토지 등기부를 뗐는데 여기 표제부를 딱 봤더니 토지 등기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고 있거나 소유권이 별개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임목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모두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임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본 것입니다. 다 봤고 이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한 내용을 보기로 합니다. 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요, 내용이 둘이 같아요.
법이 둘이 같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해갖고 둘이 같은 법에 있고요. 광업재단에 대한 사항은 공장재단 규정을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둘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공장재단은 뭐냐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들을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것이다. 요게 공장재단이에요.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것이다. 요게 광업재단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공장재단, 둘이 내용이 같으니까 이거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장부지예요. 여기에 공장 건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계들이 있어요. 전선들도 있고 전주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로, 이걸 궤도라고 그러죠. 궤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장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이른바 공업소유권 등이 있어요.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공장 부지 2억 나왔어요.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계만 평가 금액이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기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다. 기계가 왜 동산입니까?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법률상의 개념으로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은 우리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계는 정착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동산인 거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단저당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줄여서.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잡을 수 있냐면요. 일단 재단저당법에 의해서 이거를 목록을 작성해요. 목록을. 재단 목록이 이게.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그래서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4번 특허권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최초 등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존 등기를 하면 이게 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이제 돼요. 그래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되면서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돼요. 그래서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되면서 소유권이 하나로 인정이 되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죠.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여기에 바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것이다. 요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공장재단에 속한 것이에요. 이 재단에 속한 건물은 독립하여 중사물이 된다 안 된다? 독립하여 중사물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전체가 중사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단에 속한 것은 독립하여 이걸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하여 중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하여 강제 집행들을 할 때 채권자는 전체로서 들어가야지 개별 재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단이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재단저당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등기관이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직권으로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등기 기록이 있는 게 있죠. 토지나 건물이 대표적으로 등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 토지 건물 등기 기록에 이 토지나 건물은 재단에 속했다. 그래서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은 해당 등기 기록 어디에 나타나느냐? 해당부에 나타나요. 그럼 해당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죠. 갑구 또는 을구.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부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편입돼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해야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재단에 편입돼 있습니다. 라고 거기다 직권 등기하게 돼 있어요. 또 건물의 전세권이 재단에 편입됐잖아요. 그럼 전세권의 등기는 을구해야죠. 을구하니까 을구에다가 그 사실을 표시하는 거예요.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등기 기록. 어디를 보면 한다? 해당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와 대비하세요. 지상에 수목이 있다니 임목인지 아닌지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한 사실은 해당 등기 기록, 해당부를 보면 알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한 취지는 이거 저당 잡기 위함 했죠. 그러면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일로부터 10개월 내에는 하셔야 됩니다. 10월 내에 잡아대고 만약에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재단을 안 잡았다. 그러면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내에 재단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실무를 하는 개업공사는 재단을 중개할 때는 저당권이 소유권 보존 등기로부터 10개월 내에 들어와 있는가, 현재 재단권이 효력이 있는 등기인가, 이거 체크해야 되죠?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해당 등기기록, 해당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재단이 만약에 공장 건물이 놀고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 정도 재단저당법의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임목 광업재단인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게 낯설 겁니다. 우리가 평생 중개를 하면서 뭐 강원도 영월군에서 이제 중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임목을 중개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공장을 중개할 때 공장 전문 중개업소가 있는데 공장을 이제 중개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도 있죠. 공장재단은. 그래서 공장과 공장재단의 개념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단은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것이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재단 중에 중산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중개사물에 대한 이론에 대한 문제를 다 봤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교재 정리 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개대상물 그래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번 모두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명있다는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5번 설명을 드렸고 임목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잠깐 봅니다. 20회 공인중개사 스피드 체크 찾았어요? 자, 잠깐 OX 연습합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소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임목에 대하여 저당 잡았는데 이거 베어내어 분리시켰거든요. 그래도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아주 미치겠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래서 X네요. 그래서 미친다.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 X파일 스피드 체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임목인지 여부. 지상에 소목했다니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어디?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표제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했는지 여부. 속했는지 여부는 해당 등기 기록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피드 체크해 봤고요. 판례의 태도를 잠깐 정리합니다. 판례. 그럼 판례는 이제 7가지 판례가 실려 있는데 1번 판례 분양권 설명을 드렸죠.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고 장차 건축된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장차 건물이 바로 장래의 건물이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고요. 입주권.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당첨이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특정된 입주권. 이것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지는 세대를 특정 피분양자에 대하여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체는 당연히 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가 되어 있음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로서 이에 대한 거래 중개하는 것은 중개사물인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라고. 그러니까 특정 입주권은 특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중개사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토권. 이주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라고 그랬죠?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구분 소유권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그 구분 소유권, 증축한 부분이 구분 소유권에 객체로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가볍게 그냥 이해합니다. 이 판례가 그거예요. 이게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그럼 이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되느냐.
그래서 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일단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독립성 외에 이 부분을 누가 증축을 했느냐에 따라 조건을 달리봤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성은 이 기존 건물과 있어야 되고요. 구조상 이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 부분을 소유자가 증축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증축했을 때는 이때는 더 나아가 구분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 그랬냐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분을 증축했는데 이걸 하나로 할 거냐 두 개로 할 거냐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기존 건물과 구분 소유권이 있는 데에서는 독립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아가 구분 행위, 구분 의사 표시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였고요. 근데 이 건물의 임차인이 이 부분을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이 부분 증축했으니까 소유가 틀리죠.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구분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증축했을 때는.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그 5번 판례를 읽어드리면,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는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만,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해 증축을 한 경우에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 소유권이 바로 성립하여 증축 부분은 독립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13회 때 냈던 판례인데 한 번 정도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권리금의 판례가 나와 있죠. 이 권리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상가 거래할 때 말이에요.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권리금은 집기 미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무형의 재산적 가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게 그러면 집기 미품이나 영업권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거래 소개했다.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없으니까 이때는 알아서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수를.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점. 그럼 판례 읽어드리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는 중개사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소소하게 중개한 것은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중개보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상 중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아보시겠죠?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세차장 구조물 사건은 상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의 영창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 봤는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서부터 따져보는데, 지금 우리 그 교재에 중개대상물 해당하는 것 안 하는 것 앞쪽으로 다시 가서요, 표가 그려져 있었죠. 표가.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물건일지라도 당연히 중사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해당하느냐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그럼 요건은 이거는 5가지에 해당하고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사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적 거래가 불가한 것들은 중사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적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국공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독립하여 중사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사물이 안 돼요. 왜?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청사가 있잖아요. 시청청사는 분명히 건물 맞죠. 하지만 그거 팔아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경복궁 창경궁입니다. 이거 건물이지만 팔아칠 수 없죠. 문화재. 국가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개별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들 기억하는데, 일단 국궁사는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문화재 안 되겠죠? 또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즉 국도, 공도예요. 공도. 그러나 사도법상 사도는 될 수 있어요. 공도는 토지지만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 없는 땅 있죠. 무주부동산. 이건 누구 거다?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있죠.
바닷가는 이것은 자연곡물로서 국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닷가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는데 개인이 매립했다면 이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이 포락지란 말은요, 공시법 시간에 들어갈 때 포자가 이게 물포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땅이죠. 이건 사건이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락지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땅 1m 밑에 미채굴의 광물이 있다.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이거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밖에 뭐 기계, 세탁기, 냉장고, 권리금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중개상물이 되기 위해선 5가지 해당이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 중개상물 제목 밑에 중개상물 표가 그려져 있죠. 해당하는 거 안 하는 것.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쪽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미채굴의 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바닷가, 청사, 공도 다 안 되는 거죠. 문화재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가압류가 된 아파트다. 그래도 이것은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중개대상 권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소개하는 게 중개였어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 그랬으니까 그 권리가 중개행위의 대상 권리, 이걸 중개대상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요건이요. 중개대상 물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에 돼요. 성립이 가능한 권리에 되고 나아가서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지만 중개할 수 있겠죠. 이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요. 중개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전성도 있어야 된다.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충족 못하면 중개상 권리가 안 돼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질권이 있죠. 우리 민법상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해요. 부동산에 설명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가 질권이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설명한 권리가 아니니까. 나아가서 뭐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 모두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 다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다 되는 거죠. 다 되는데 이렇게 질권이나 특허권, 어업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전성이 없어서. 그래서 이전성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중개상 권리가 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이 분묘기지권은 권리 자체가 이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상 권리를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한다.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권리들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권리가 일단 유치권,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 권리들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를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개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물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치권, 부동산에 성립하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환매권, 부동산에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충족했고요. 이전성이 있으면 돼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한 유치권만의 이전은 불가해요. 근데 피담보 채권 가치한 유치권의 이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렇다면 유치권입니다. 이거는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이전성이 있죠. 그럼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상권이에요. 이거 건물이 취득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이전성이 있죠. 우리 판례는 법정상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법정 저당권이에요.
이건 이제 토지 임대차에서 있는데 법정상권이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 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전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매권입니다. 부동산에 성립하고 이전성이 있어요. 환매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부기 등기로 하죠. 그래서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을 행위와 연결시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유치권에 성립행위를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깔고 앉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해버립니다. 점유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건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피담보채권 같이 한 이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정상권의 성립이에요. 이건 중개개입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이거 경매시에 대금 완납하는 순간 법정상권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찰나기 때문에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전성은 있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네, 법정상권, 압류한 때 저당권이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전은 중개할 수가 있죠. 이전성은 인정되니까.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있죠. 환매 자체를 얘기해요. 환매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죠. 근데 환매권의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환매 계약 있죠. 다시 사오기로 약정을 하는 거. 환매 계약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매 자체, 다시 사오는 것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환매 계약은 중개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까지만 나오면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유치권의 성립까지 나왔죠? 그럼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유치권의 이전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상권까지 나왔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상권에 성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권, 법정상권, 법정상권, 환매권 분명히 됩니다.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는데 성립까지 나오면 이거는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중개상 권리가 되느냐 여부를 이제 따져봤고요. 다음에 이제 스피드 체크가 나오고 있네요. 넘어가서 유치권 및 법정상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죠. 유치권까지 나오면 되는 거다. 근데 유치권에 성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였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중개상 행위가 되느냐 문제는 이거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중개대상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요건이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의 대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중개상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뭐 기타 저당권 설정이,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고요. 그럼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서 중개상 행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증여라는 거 중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주는 순간 찰나니까. 또 상속, 판결, 경매 이런 것들 중개할 수 있나요? 경매는 강제적으로 물건을 팔아치우는 절차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 개입 여지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개상 행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은 되는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그랬죠?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주로 하여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개상 물이 되느냐, 중개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상 권리가 되느냐 이 문제는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기억한다.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를 잠깐 또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환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죠. 증여와 마찬가지로. 근데 환매 계약은 다시 사오기로 약정을 하는 거니까 개입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그래서 이거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유형이죠. 20톤 이상의 선박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 콘크리트 집안에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돼요 안 돼요? 세차장 구조물 안 되는 거죠? X.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권리금을 수사로 중개하도록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X.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아닌 것 골라라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는데 근데 솔직히 시험을 내면서 박스형 내면서 틀린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닌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하나 정도는 긴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예의 없는 출제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전체 맞았거나 전체 틀린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모두 중산물이 될 수 없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산물이 약간 내용이 좀 어렵죠. 민법이 섞여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왜 중상행위가 되는지, 왜 중상원리가 되는지, 왜 중산물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